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요. 이제 신용분석사 수업 세 번째 제 3편의 1장을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편 시장 환경 분석이에요. 저희 신용분석사는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의 변화 속에서 특정 기업이나 어떤 개별 경제 주체에 대한 신용 변동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회계장부를 바탕으로 한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요. 아무리 그 기업이 지금 당장 재무 상태가 좋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너무나 열악하게 돌아간다든가 아니면 지금 재무 상태가 다소 안 좋다 하더라도 시장 상황이 조만간 호전될 기미가 보인다면 당연히 그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재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신용분석사의 제3편에 해당되는 시장환경 분석이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앞선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양한 어떤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주요 개념들을 살펴보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론적 체계가 싹 잡혀 있지는 않죠. 그래서 저희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주로 이론적 체계를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과정 속에서 문제 푸는 좀 더 노하우가 더 많이 배양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오늘은 그 시장 환경 분석의 첫 번째 시간으로요. 시장 상황이 변화됐었을 때 그것을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분석 툴 그거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자 이렇게 시간을 잡아봤습니다. 뭐냐면요. 아마 경제학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 하시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수요 공급 곡선을 떠올리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수요 공급 곡선 뭔지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수요 공급 곡선은 시장에서 특정 제품의 가격이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형성되느냐를 확인해주는 그런 도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시장 상황이 변화되었을 때 가격이나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용이하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수요 공급 곡선만을 알고 있으면요. 단순히 특정 재화의 거래량과 특정 재화의 가격 변화를 알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환율의 변화라든지 또는 국민소득의 변화 또는 금리의 변화라든가 그 다음에 물가의 변화 이런 재반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기초적인 수요 공급 곡선을 바탕으로 다른 여타의 경제 변수들도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 공급 곡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특정 제품의 가격과 거래량이 확정되는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제품의 가격 어떻게 결정됩니까? 바로 물건을 사는 사람과 물건을 파는 사람이 의견이 일치돼야 그 제품의 가격이 결정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분필을 여러분 분필 하나 100만 원에 사시겠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아무도 당연히 안 살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 분필에 대해서 제가 100만 원이라는 가격을 부과한 것은 제 공허한 외침일 뿐이지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가격, 다시 말해서 시장 가격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하도 안 팔리니까 분필 가격을 50만 원으로 낮춰보고 다시 10만 원으로 낮춰보고 다시 5만 원으로 낮춰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필 가격을 400원에 낮췄더니 400원이었을 때 20개가 팔렸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바로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과 공급하는 사람의 의견이 일치돼서 형성된 시장 가격과 거래량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의 심리는 어떻게 형성되냐 하면 가격과 거래량이 이렇게 형성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수요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즉 가격이 비쌀 때는 비싸니까 사고자 하는 수요량이 얼마 안 생기지만요. 가격이 이렇게 쌌을 때는 가격이 낮은 수준에 있었을 땐 싸니까 나 더 사야지라는 심리가 반영되어 있어서 바로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로 그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희 본 수업은 경제 이외의 전공자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이면 쉽게 설명드린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은 뭐냐? 이 수요 곡선은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면 공급 곡선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가 담긴 것이겠죠. 자, 그럼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심리가 투영되어 있느냐? 이런 우상향적인 심리가 투영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가격이 비쌀 경우 지금 갖다가 만들어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공급하고자 하는 양을 늘릴 생각이 있겠죠. 반면 가격이 싸졌을 때는 지금 공급해봤자 얼마 기껏 만들어봤자 얼마 못 벌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공급할 의사가 별로 안 생깁니다. 이처럼 가격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 많이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반영된 게 공급 곡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필 가격도 어떻게 형성되느냐? 분필의 시장 가격은 내가 400원에 팔겠다고 했더니 분필이 50개가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 이 400원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의 심리와 물건을 공급하고자 하는 심리가 일치돼서 형성된 시장 가격과 시장 거래량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일치하는 이 점은 바로 거래가 합의됐던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초적으로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용분석사 문제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 어떤 시장 상황의 변화를 간략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변화로 인해서 제품의 가격은 어떻게 되고 거래량은 어떻게 되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런 수요 공급 곡선의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 변화를 우리가 진단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1단계는요, 반드시 우리 신용분석사 문제를 파악한다라는 수준에서만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다가 신문을 읽어봤는데 신문을 읽다 보니까 어떤 걸 확인했느냐? 시장 상황이 뭔가 급변한 걸 봤어요. 그러면 이런 시장 상황이 변화됐었을 때 내가 주로 팔고 있는 제품의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바뀌지? 라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그 시장 상황의 변화가 시장 상황의 변화가 수요 또는 공급 중에서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그 시장 상황의 변화 요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라면 바로 옆에서 봤던 수요 곡선을 우리가 흔들어대야 될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그 시장 상황의 변화 요인이 물건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요인이라면 바로 저 옆에서 봤던 공급 곡선을 움직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두 곡선 중에서 어느 곡선을 손을 대야 되느냐를 파악하는 게 1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 2단계는 바로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중에서 하나가 결정된 다음에요. 그 다음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곡선을 어느 쪽으로 이동시켜야 되느냐 하는 바로 곡선의 이동 방향이에요. 곡선을 어느 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될 것인지 판단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간에 그 내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반면 감소시키는 요인이라면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수요 공급 곡선으로 표시해 놓은 이 그래프가 콩에 대한 수요 곡선과 콩에 대한 공급 곡선이라고 제가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정부에서 콩 경작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시장 발표를 아마 신문 지면상에서 처음 봤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콩을 경작하는 내가 있는데 아침에 조간신문을 쭉 봤더니 콩 경작자들에게는, 즉 콩을 재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요. 자, 이럴 때는 이런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콩을 수요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일까요? 즉 사고자 하는 사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일까요? 아니면 콩을 재배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일까요? 당연히 콩을 재배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죠. 왜요? 당연히 예전보다 콩을 재배하는데 비용이 덜 들게 만들어주는 요인 아니겠습니까? 보조금을 주면서 정부가 재배하는데 일부 비용을 경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이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공급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요인이구나 확인됐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확인할 거, 그렇다면 이 보조금을 주는 것은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인지 감소시키는 요인인지 확인해야겠죠. 당연히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죠.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나도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사람이 늘겠죠. 따라서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래프로 돌아와서요.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공급 곡선이죠.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켰어요. 그러면 콩 경작자들에게 보조금을 준다는 그런 경제 정책이 시행됐을 경우, 그런 시장 상황이 변화됐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자, 콩에 대한 가격은 이렇게 하락해요. 왜? A라는 점에서 균형점, 즉 거래자와 수요자가, 즉 공급자와 수요자의 의견이 일치한 지점이 A에서 B로 바뀌었잖아요. 따라서 콩의 가격은 떨어지고 콩의 거래량은 증가하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용분석사 문제에서 또는 아니면 실제 신용분석 업무를 하시는 과정에서 신문 지면상에서나 아니면 경제 현상에서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주어졌었을 때 그것이 내가 주로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과 거래량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빈 여백에다가 수요 공급 곡선을 그냥 확 그려버리세요. 그 다음에 그 시장 상황의 변화 요인이 수요, 공급 중 무엇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지 확인하고 그게 또 증가, 감소 중 무엇을 일으키는 요인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래프를 이동시켜버리면 바로 확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초적인 수요 공급 곡선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용분석의 과정에서는 이렇게 특정 제품의 가격과 거래량보다는 어떤 것이 더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냐면요. 국가 전반의 물가 수준이라든가 그 나라 전반의 국민소득, 즉 그런 것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경우에도 우리가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가격이라는 것은 특정 재화 하나에 대한 제품의 가격이라면 물가는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물가라는 거는 전반적인 물건의 가격 수준을 말해요. 자, 지우고 다시 한번 볼까요? 물가는 뭐다? 말 그대로 물건의 가격인데 어떤 물건의 가격이냐면 전반적인 물건의 가격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물건 가격이 높으면 우리 요즘 물가가 비싸 이렇게 얘기하고 전반적으로 물건 가격 수준이 낮으면 요즘 물가가 안정된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물가는 전반적인 물건의 가격 수준을 말하는데 이쪽 위가 물가를 써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공급 곡선, 아까 여기 가격이었죠? 가격 대신 전반적인 물건의 가치라고 해서 물가를 쓰는 거고 여기는 바로 국민소득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국가 전반의 GDP를 여기다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수요 공급 곡선을 한번 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가가 전반적으로 비쌀 때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수요 얼마 안 일어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물가가 전반적으로 낮으면 야, 나도 한번 물건을 추가적으로 더 사보겠다. 이런 심리가 형성되겠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물가 수준이 낮으면 전반적인 수요가 더 늘어납니다. 이런 수요 곡선을 특정 제품 하나에 대한 수요 곡선이 아니라 전반적인 수요 곡선이라고 해서 총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자, 그 다음에 혹시 경제에 대해서 잘 생경스러우신 분은 이 국민소득이 뭘 말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국민소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신용분석사 시간에는 이걸 GDP라고 생각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X축은 GDP였을 경우 Y축은 물가로 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총 수요 곡선은 그래서 우하향하는 형태를 띱니다. 그 다음에 총 공급 곡선을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총 공급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를 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단기, 장기 이렇게 나눠서 우상향하는 거는 단기요, 장기는 수직이다 이런 거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용분석의 어떤 그 트렌드는 사실 장기적인 신용분석은 의미가 크게 많진 않아요. 요즘 들어서 시장 상황이 너무나 변화가 급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골드만삭스라든가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들 역시도 중장기적인 어떤 신용평가는 점점 그 보도 형태나 발표를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상황이 너무 급변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 신용평가 시간에는 총 공급 곡선을 그냥 우상향하는 것으로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총 공급이라는 건 당연히 뭐겠습니까? 특정 제품 하나만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공급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총 수요와 총 공급이 이렇게 규획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인 물가 수준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건을 사려는 전반적인 수요와 물건을 팔려는 전반적인 공급량에 의해서 물가 수준이 결정되고 그 나라의 국민소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요 공급 곡선을 통해서 물가와 전반적인 우리 국민소득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보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205페이지에 제가 적어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우리 경제의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공급 곡선의 원리를 보게 되면 우리가 뭘부터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수요공급 곡선의 변화 요인이 먼저 시장의 수요와 공급 중에서 어떤 것에 먼저 변화를 시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것이 증가 감소 요인인지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205페이지의 이 문제는 이 수요와 공급 이 두 가지 중에서 바로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이긴 한데 수요를 변화시킬 때 우리가 이 수요가 증가되는 요인을 찾아라라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소득세율을 인상시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소득세율을 인상시키면 이거는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더 얇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더 뜯어간다는 얘기니까요. 자, 그런데 무슨 수요를 증가시키겠어요? 이건 당연히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미국 경기의 침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미국 경기가 침체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도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경기 침체는 국내에서 수출 관련한 기업에 일하는 사람들, 무역회사에 일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약해지고 그런 회사들의 주가지수가 약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요를 낮추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 경기 침체는 국내 수요의 감소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국제 원유 가격의 인상 이렇게 돼 있어요. 국제적으로 원유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요. 자, 원유 누가 삽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원유 사본 적 있으세요? 휘발유나 등유 이런 거 사신 적이 있지만 원유 자체를 산 적은 없죠. 원유는 대표적인 원자재이기 때문에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총 수요 자체에 맞지가 않죠. 이건 총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니까 아예 배제해야 되고요. 네 번째, 파업으로 인한 조업 중단. 이것도 공급자들의 공급 상황의 변화를 유발하는 내용이죠. 이것도 빠져야겠죠. 5번 보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자, 지방정부는 공급이야 수요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정부도 가장 중요한 수요 주체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가 이런 공공 발주를 한다. 그게 정부 부문의 수요를 이게 강화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정부도 자신들이 필요한 여러 물품을 민간으로부터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지출을 늘린다. 이거는 전반적인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총수요의 변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총수요, 총공급을 우리가 이렇게 시장 상황의 변화 속에서 확인하는 것은 수요 공급 곡선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좀 더 우리 207페이지에도 유사한 문제를 제가 적어드렸는데 어떤 내용이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리비아에서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과 국민소득은 어떻게 변화되느냐라는 어떤 흐름을 물어보는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 시험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합격하셔야 되는 거고 나중에 신용을 분석하는 전문가로서 활동할 때 당연히 그런 시장 상황을 읽으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신문지면에서 또 역시 리비아에서 또는 중동 지역에서 전쟁의 기운이 감돈다고? 그럼 이게 전반적인 우리나라 물가 수준과 자, 국민소득 부분에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겠죠. 자, 1단계 바로 뭐다? 1단계는 그런 중동 지역의 전쟁 부분은 수요와 공급 중에서 바로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왜요? 원유 수급에 차질이 빚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유 수급에 차질이 빚을 수 있으니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지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럼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원유를 잘 얻어올 수 있습니까? 잘 얻어오기 어렵습니까? 당연히 잘 얻어오기 어렵죠. 공급이 감소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요인이니까 자, 공급 곡선 왼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공급 곡선 왼쪽으로 옮겨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총 공급 곡선을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바로 이렇게 바꿔서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의 균형점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A에서 바로 B로 바뀌는 거죠. 원래는 균형점이 이거였는데 리비아에서 전쟁이나 중동 지역의 전쟁이 일어나면 원유 공급을 잘 얻지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물건을 공급하기 어려워져서 A에서 B로 균형점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A에서 B로 균형점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물가는 오르고요. 국민소득은 줄어들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말로 표현하면요, 오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수요 공급 곡선으로 반드시 여러분 실제 나중에 실험을 하실 때도 슬쩍슬쩍 그려보는 거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일하고 있는 이제 연구 분야에서도 그 수요 공급 곡선 그려가지고 변화 트렌드를 확인하는 거 하나도 뭐라 할까요? 그 창피할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걸 말로 만약에 하면 엄청난 스토리텔링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리비아에서 전쟁의 기운이 감돈다고, 아유 그럼 사람들이 전쟁에 걱정이 많아서 물건을 먼저 사재기 하려는 붐이 일기 때문에 물건을 사재기 하다 보면 전반적인 국민소득은 늘어나고 물가도 오르겠네 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프를 상에서 확인을 하면 총 공급이 어떻게 되니까 국민소득은 줄어들고 물가는 올라가게 되는 요인이구나 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수요 공급 곡선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 상황의 전반적인 변화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208페이지 환율의 기초라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건 뭐냐? 환율의 그럼 시장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환율 변화는 그럼 또 어떻게 진단하느냐? 역시 똑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정의가 국내 통화와 외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죠. 자, 이런 환율 역시도 시장 상황이 변하면 전반적인 환율이 오르거나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여기 환율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외화량이 여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환율과 외화량이 이렇게 있었을 때, 자, 외화량과 환율이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외화에 대한 수요 곡선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그렇죠. 수요 곡선은 또 외화에 대해서도 우하향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이해하기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3개 지점에 가상적으로 환율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여긴 1달러에 1,000원 정도 되는 곳이고요. 여긴 1달러에 500원 정도 되는 곳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위에는 1달러에 한 2,000원 정도, 허황되긴 하지만 시장의 커다란 환율 변화를 한번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3가지를 표시해 볼게요. 그러면 시장에서 1달러에 1,000원일 때는, 자, 어학연수를 간다든가 또는 해외 물건을 살려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외화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외화에 대한 수요 곡선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외화를 필요로 하는 수준, 그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1달러에 1,000원일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로 어학연수를 가려던 사람, 외국 물건을 살려는 사람들이 이만큼의 외화를 원했었어요. 그런데 1달러에 2,000원으로 환율이 올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옛날에는 1달러 어치 어학연수 가려면 1,000원만 내면 될 것을, 이제 1달러 어치 어학연수 가려면 2,000원을 내야 되겠죠? 그럼 비싸졌다고 상대적으로 어학연수 안 가려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또는 외국 물건 비싸졌다고 안 살려는 사람도 많아지겠죠? 그 과정에서 외화에 대한 수요가 옛날보다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반대로요, 옛날에 1달러에 1,000원일 때는 1달러 어치 어학연수 간다든가 1달러 어치 해외여행을 갈 때 1,000원이나 내야 되는 게 부담스러워서 안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1달러에 500원으로 환율이 바뀌었더니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 야, 환율이 싸졌네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젠 500원만 내면 나도 갈 수 있네 라는 생각 때문에 너도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외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화에 대해서도 수요 곡선은 똑같이 우하향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외화에 대한 공급 곡선은 또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화에 대한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건 어떻게 또 이해하시면 되냐면, 외화 누가 공급합니까? 바로 내국인이 아니라, 내국인에서는 외화를 공급할 수가 없어요. 우리 중앙은행에서 막 외화 찍어대고 그러면 큰일 나죠. 바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부터 물건을 수출해서 벌어온 외화, 아니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외화, 아니면 우리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서 쓰고 가는 외화, 그렇게 외국인들이 우리에게 외화를 갖다 줘야지만 외화가 공급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외화가 공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외화가 어떻게 공급되는지. 1달러에 1,000원일 때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요 정도 수준으로 와가지고 외화를 공급하고 갔어요. 그런데 환율이 올랐습니다. 1달러에 2,000원으로요.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옛날에는 1달러만 들고 오면 1,000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젠 2,000원어치 살 수 있게 된 거죠. 따라서 환율이 오른다는 건 옛날보다 우리나라 물건이 싸졌다는 거예요. 야, 한국 가니까 옛날엔 1달러 들고 가면 1,000원어치만 살 수 있었던 게 이제 2,000원어치 살 수 있게 됐어. 따라서 이건 뭐다? 환율이 올랐으니까 한국 물건 싸졌네. 그러면서 너도 나도 한국에 관광 와서 물건 사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한국 물건 싸졌다고 사겠죠.
있죠.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아니면 우리 내수 시장에서 외화가 더 많이 공급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1달러에 500원으로 환율이 낮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외국인들이 옛날에 1달러 들고 오면 초코파이 1,000원어치 살 수 있었던 추억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환율이 1달러에 500원을 바뀌었더니 초코파이를 반만 주는 거예요. 야, 이거 뭐냐? 한국 왜 이렇게 비싸졌어? 하면서 외국인 관광객도 덜 올 것이고 아니면 우리나라 제품이 비싸졌다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사는 사람도 줄어들겠죠. 그럼 외화에 대한 공급도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외화에 대한 공급 곡선도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를 띌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다른 재와 똑같습니다. 이거는 외환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달러라는 대상 또는 유로라는 대상을 그것을 원하는 수요자와 그것을 원하는 공급자 사이에 의견이 일치돼야지만 그걸 거래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렇게 의견이 일치돼서 환율이 결정되고 그 외화량이 거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화에 대한 환율과 외화량, 거래되는 외화량도 이렇게 수요 공급 곡선으로 우리가 확인이 돼요. 그러면 208페이지에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환율이 하락하거나 환율이 상승하거나 뭐 또는 시장 상황에 환율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분석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투자를 늘리기 시작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FDI라고 불러요. 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 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FDI 수치가 점점 늘고 있다. 아니면 금액이 늘고 있다라는 표현을 들면 먼저 또 우리 확인할 거 뭐다? 일로 또 가는 거죠. 자, 이런 시장 상황의 변화는 외화의 수요와 공급 중에서 어떤 것에 변화를 주는 요인이다? 이번엔 공급이죠. 외국인은 외화를 공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럼 이런 공급하는 사람들이 외화를 증가시켰다, 감소시켰다? 당연히 외화 공급을 증가시킨 거잖아요. FDI를 증가시켰다는 것은. 따라서 이렇게 외화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만 환율은 어떻게 된다? 환율은 떨어지고 그랬더니만 시장의 외화 거래량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환율에 대한 기초 이해도 하고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의 변화가 특히 우리나라 같이 수출 지향적인 그런 경제 구조를 가졌을 때는 이것이 환율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건 다시 기업의 전반적인 신용 상태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삼성전자의 전반적인 뭐라고 할까 매출액 추이 아니면 영업 성과 이런 것들은 환율에 당연히 밀접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현기차의 가장 무서워한 거 바로 환율이에요. 다른 뭐 여러 가지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기업들 모두 우리 내수 시장만 가지고는 그 영업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환율을 바탕으로 한 해외 수출 경쟁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따라서 그런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환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거기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09페이지와 그 다음에 210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 이제 각종 금리 이렇게 표현을 해놔서 대표적인 금리도 보여드렸고 이자율과 화폐의 관계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 것도 그럼 어떻게 확인하느냐? 즉 금리와 바로 화폐의 거래량도 또 뭘로 확인하느냐? 똑같습니다. 수요 공급 곡선만 그리시면 실질적인 경제 상황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역시 Y축에 이번에는 금리를 쓰셔야 되고요. X축엔 뭐 해야 되냐면 화폐량, 화폐 거래량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화폐를 수요하고자 하는 사람, 즉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우하향하겠죠. 왜요? 금리가 비쌀 때는 화폐를 빌리려는 마음이 얼마 안 생깁니다. 근데 금리가 싸졌을 때는 화폐를 빌리고자 하는 마음이 늘겠죠. 따라서 금리가 오르거나 떨어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화폐를 빌리거나 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소비 상태의 심리 변화가 이렇게 차이가 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폐의 공급량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화폐를 공급하는 사람 입장은 어떻겠어요? 금리가 낮을 때, 이자율이 낮을 때는 기껏 돈 빌려줘봤자 이자는 조금밖에 못 얻고 대신 돈을 띄어먹을까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은 더욱더 크겠죠. 따라서 그런 상태에선 공급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금리가 왕창 올라서 지금은 돈만 빌려주면 적지 않은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면 야, 나도 내가 돈이 조금 있었는데 나도 빌려서 돈놀이 좀 하고 싶다. 그런 심리가 더 생기겠죠. 따라서 금리 부분에 대한 화폐 공급 곡선 역시도 우상향하는 형태를 띌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형성된 금리는요, 돈을 빌리고자 하는 수요 곡선과 돈을 빌려주고자 하는 공급 곡선이 만나서 시장 금리가 형성되고 시장의 화폐 거래량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금리의 형성에 생기는 시장의 수요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가 이렇게 변화된 걸 확인을 했어요. 그렇다면 시장 상황의 변화가 금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 당연히 요 1단계와 2단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금리를 돈을 공급하는 주체 중에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다시 공급하기 원활하게 해준 다음에 시중은행이 다시 우리 같은 민간 경제 주체에게 돈을 빌려주는 메커니즘이 있겠죠. 자, 그런 메커니즘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뭐냐면 국공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급준비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할인율이라는 게 있어요. 먼저 국공채는 뭘 말하는 거냐면 국채랑 공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중에 지금 자금이 너무 넘쳐나서 상대적으로 물가 인상이 걱정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시중에 있는 자금을 회수해야지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자금 공급을 줄여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금 공급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 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중앙은행이고 이걸 시청하는 여러분들이 민간 경제 주체라고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시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국공채,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나 공채를 매각하는 거예요. 파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채권을 팔았어요. 그럼 전 그 대가로 뭘 받아야 됐습니까? 팔았으니까. 돈 받아야 되잖아요. 물건 팔았으니까. 자, 이렇게 국공채를 팔면 그 과정에서 민간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바로 민간의 자금 공급을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공채를 매각하는 건 통화 공급을 어떻게 한다? 통화 공급을 줄이는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실제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볼까요? 국공채를 우리가 공급하는 걸 변화시키면요. 국공채를 매각하면 통화 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통화 공급을 줄일 경우 왼쪽으로 이동해서 시장 금리는 어떻게 된다? 올라가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화폐량은 줄어든다라고 알게 되겠죠? 바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지급준비율 따져보겠습니다. 지급준비율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은행에다 돈 맡겨놓으면 내가 원할 때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에 갔는데 오늘은 돈이 없습니다, 고객님. 내일 돌아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은행이 고객의 인출에 대비해서 지급을 항상 준비하기 위해서 일정 비율을 항상 금고에 넣어놓도록 한 것이 법제적으로 강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지급 준비율 자체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니네 은행이 가지고 있는 현찰이 얼마야? 예를 들어서 저희 100입니다. 그러면 옛날엔 지급 준비율을 그 중에서 30%만 니네가 금고에 넣어놓고 나머지는 대출을 해주든 뭘 하든 니네 알아서 해도 되는데 이제는 안 돼. 50%까지는 금고에 넣어놔 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 시장에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기업들이나 민간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해도 50%까지만은 꼭 놔둬야 되니까 더 빌려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지급 준비를 해야 될 비율을 올려주면 이건 또 통화 공급을 줄이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급 준비율을 높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통화 공급량을 줄이는 대표적인 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급 준비율을 높이는 것은 통화 공급을 줄이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할인율은 뭐냐? 자, 할인율은 뭐겠습니까? 어떤 싸게 산다는 비율을 말하는 거죠. 우리 싸게 산다는 비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민간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시중은행이고 여기가 중앙은행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민간 기업이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시중은행을 찾아갑니다. 근데 빈손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음 같은 걸 들고 가요. 예를 들어 10짜리의 어음을 들고 간다라고 하면 시중은행은 이 어음을 받아줘요. 그리고 10만큼의 가치가 있는 어음을 받았으니까 얘 민간에 대해 10만큼 줍니까? 아니죠. 시중은행도 이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10만큼의 어음을 가져왔어. 10억짜리 어음을 가져왔어. 그러면 너 9억만 빌려주고 1억은 내가 갖는다라고 하면서 급한 사람에게 돈을 이런 식으로 빌려주고 자기도 그 과정에서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게 뭐가 일어난 거예요? 10억짜리를 9억에
싸게 산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할인해서 산 겁니다. 요 할인한 폭을 할인율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시중은행도 급해지면 돈을 빌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누굴 찾아가느냐? 일반적으로 다른 은행에다가 찾아가서 잠깐만 빌려줘 해서 잠깐 빌려 쓰던지 아니면 중앙은행을 찾아갈 때가 있는데 이때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면 뭘 들고 가요. 어떻게? 이런 민간 부분에서 뭐 받은 것을 들고 간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중은행이 민간으로부터 받았던 이 10억짜리 어음, 어떻게 보면 9억 주고 산 10억짜리 어음을 들고 왔어요. 그럼 중앙은행은 여러 가지 공익적인 이유 때문에 얘가 9억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9억을 그대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부를 또 싸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9억 주고 얘가 산 거죠. 액면은 10억이지만 뭐 8억을 빌려준다든가 5억을 빌려준다든가 4억만 빌려준다는 걸 다시 한번 빌려주는 숫자를 조정해서 빌려줘요.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한번 싸게 매매했던 것이 다시 한번 싸게 매매해야 된 거죠. 다시 한번 싸게 할인돼서 매매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때 다시 한번 싸게 매매되는 이 비율을 재할인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10만큼의 가치를 8이 아니라 4나 5만큼 확 깎아서 얘한테 돈을 주겠다고 하면 다시 돈 빌리러 오는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없죠. 이 거래가 잘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려는 시중은행이 별로 없다는 건 시중은행이 민간에다가 돈을 공급해 줄 여지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겠죠. 따라서 재할인율을 할인을 높여가지고 파격적으로 싸게 살려고 중앙은행이 해버리면 그 과정에서 시중은행은 돈을 빌리러 오지 않기 때문에 통화 공급은 역시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의 변화가 바로 금리와 그 다음에 전반적인 자금의 수급 상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마 쉽게 이해하셨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자, 이렇게 재할인율과 지급준비율 그 다음에 국공채 매매 이런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특히 정부라기보다는 중앙은행이겠죠. 중앙은행이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냐면 바로 경기 상황을 조정하기 위해서요. 우리 한국은행을 운영하는 법규가 있습니다. 그 법규에 한국은행 운영의 목표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물가 안정과 환율 안정 그리고 경기 조절 능력이 한국은행에 부여받은 미션이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경기라는 건 뭐냐? 경기가 뭐예요, 여러분? 경기 하면서 우리 많이 쓰긴 하지만 정확한 데피니션을 아는 분이 적은데요. 쉽게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란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수준을 말해요.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수준, 즉 전반적인 경제활동, 소비라든가 고용이라든가 투자 이런 수준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경기가 좋다.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소비나 투자나 고용이 원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을 쉽게 빌려다가 쓰게끔 하기 위해서 금리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금리를 낮추는 거겠죠. 돈을 쉽게 빌려다 쓰게 만들면 기업가들도 투자를 더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누군가 고용도 잘 될 것이고요. 또 우리 같은 사람도 돈을 쉽게 빌려다가 소비 활동하겠죠. 바로 그렇게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경기를 활성화시키거나 아니면 경기를 좀 억제하거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내용인데 그렇게 금리를 조정하는 대표적인 중앙은행의 수단이 국공채매가 지급준비율, 재할인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거기 211페이지 경기조절 정책에 대한 이해 부분도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 보시면 이런 경기라는 건 일반적으로 순환을 하면서 계속 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계속 경제는 발전해 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커다란 경기 순환의 어떤 그 주기와 그 주기를 지칭하는 경기 파동의 어떤 이름, 요것들을 구분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키친 파동이니 주글라니 콘트라 F니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시장 환경 분석에 대한 첫 번째 강의를 마쳤고요. 저는 제 2장 215페이지 경제 통계 관련한 부분에서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